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이 책의 부제는 너와 나의 인간다움을 지키는 최소한의 삶의 덕목입니다. 지은이는 엄성우, 서울대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입니다. 어른이란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는 성숙함의 정도가 아닌 성숙할 수 있었던 기회의 수를 나타냅니다. 살아온 세월에 걸맞게 성숙한 사람을 우리는 진짜 어른이라고 합니다. 어른이란 한마디로 잘 익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생의 나이테가 한 줄 늘어나겠지만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워 어떤 어른이 되어가는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몽테뉴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나답게 되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만의 고유한 개성을 가진 삶을 다듬어 나다운 인간다움으로 완성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윤리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다움을 잃지 않고도 어른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겸손, 감사, 효, 신뢰, 정직, 이 5가지 덕목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소크라테스. 역시 내가 제일 겸손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넙죽 엎드려서 저는 버러지보다 못한 존재로 당신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무엇보다 우월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존재였다면 겸손이 덕목으로서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개나 고양이처럼 스스로에 대해 인식하고 평가할 수 없다면 겸손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면에서 불완전하고 그 사실을 때때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할 필요도 겸손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부족한 점이 있고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점이 겸손의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의 핵심은 다른 이와의 관계에 비추어 본 자신의 가치를 알맞게 가늠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익숙한 속담이지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었던 적은 없나요? 왜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 사람이 잘나면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다녀도 되는 것 아닐까? 솔직히 저는 속으로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겸손이 어떤 점에서 가치가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남을 불쾌하게 하지 않고 자신도 미움받지 않는다. 절하고 뺨 맞는 일은 없다 라는 속담이 말해주듯 겸손한 사람이 미움받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2.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역사 속에서 폭군이라 불리던 왕들은 겸손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충신들의 쓴소리는 듣기 싫어하고 간신들의 달콤한 아부만 믿게 되어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했지요.
만약 겸손한 태도를 지녔다면 아부와 충언을 구분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 자기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추구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데에도 겸손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회에 가면 가끔 이름난 학자들이 감히 내게? 라는 생각으로 자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합니다. 거꾸로 학생들은 맞는 생각을 하면서도 감히 내가? 싶어 쉽게 발언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향해 길을 걸을 때 자신의 지위 따위는 있는 편이 좋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든 전공 분야에 막 입문한 학생이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것이니까요. 진리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석학도 헛소리 할 수 있고 학생도 심오한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데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태도나 지위에 좌우되지 않고 배우려는 태도를 갖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에게도 손해가 됩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델피 신전에 올라가서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는데 바로 소크라테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소크라테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기에 배움을 얻기 위해 돌아다녔던 것이기 때문이지요. 소크라테스는 그 길로 아테네 시내에서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정치가, 시인, 학자 등을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탁은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합니다. 훨씬 지혜로워 보이는 당신들이 내 질문에 답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는 척하며 하는 대답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걸 보고 그들도 잘 모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요. 저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데 난 적어도 모른다는 사실만큼은 아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소크라테스는 이후 내가 얼마나 지혜로울까, 내가 얼마나 우월할까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싶은 진리를 추구하는데 여생을 바쳤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모든 생각의 중심에 두는 일종의 자의식 과잉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뭘 하든 어떤 일을 접하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겸손이란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C.S. 루이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보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 자체에 더 신경을 쓰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지와 상관없이 사람들 입에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사실로 만족스러워한다. 타인에게 알려지기만 하면 자신의 삶과 생애가 보장받는다는 듯 말이다. 지나친 겸손은 독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겸손하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나로서 나답게 존재하는 동안은 남보다 높지도 낮지도 않고 그저 각자로 온전히 존재한다는 생각만 하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란 모자람과 지나침의 양극단 사이의 중용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와 오만 사이의 중용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는 본성상 자신을 중심에 두고 실제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자신을 낮추려는 성향보다 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던 사람이 내려간다고 해서 내가 정상에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들과 상관없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좋음, 즉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고 실현함으로써 높아진 자존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은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남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가치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실현해 나가고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미덕의 어버이와 같다. 키케로. 감사란 한마디로 날 위한 좋은 마음을 알아주는 마음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주체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번개가 치면 신이 노에서 벌을 내린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사냥에 성공하면 신에게 감사하는 의식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나쁜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의 탓을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의 덕이라고 여기며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어떤 주체가 행하는 일로 파악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비인격적 감사는 바람직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행으로 여기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감사라기보다는 어떤 사태에 대해 다행이다, 기쁘다, 행운이다 등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자주 떠올리고 현실과 비교하는 지혜를 중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자주 생긴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감사할 만한 대상을 찾아내고 결국 불행 중 다행인 일을 많이 발굴하여 밝은 면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처벌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아니면 선물인지는 삶을 대하는 감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결과일 뿐인데 여기에 감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로 나에게 커피가 왔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비인격적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비인격적 감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라는 웨일스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이 부러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위안으로 삼는 긍정적인 태도가 같은 일을 겪더라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준다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감사는 자발적이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어려운 미묘한 영역입니다. 전래동화 은혜 갚은 까치를 떠올려 보세요. 까치는 새끼들을 구해준 나그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한 나그네를 구합니다. 나그네는 까치의 희생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지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영화 부당거래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처음엔 호의로 받아들이던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경고하는 말입니다. 덕스러운 감사에서는 상대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없더라도 호의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행동했다고, 나쁜 마음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원칙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즉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는 일단 죄가 없다고 추정하고 시작하자는 원칙과도 비슷합니다. 상대가 무죄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유죄임을 가리키는 근거보다 많기 때문에 무죄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죄인 사람을 죄인처럼 취급할 때의 잘못이 유죄인 사람을 무고한 사람처럼 대할 때의 잘못보다 크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때도 상대가 나쁜 의도를 지니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이 덕스러운 태도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는 인간의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공자. 효는 가장 인간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도 모성애나 부성애로 자식을 돌보지만 자식이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나이든 부모를 끝까지 돌보는 모습은 인간 외의 동물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서양 사람 역시 부모에게 좋은 자식, 즉 자식다운 자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노인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권익보장법, 이른바 효도법을 도입하여 자식들이 나이든 부모를 부양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할 의무를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덕목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름다움을 퇴색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본성에 어긋나는 범죄는 바로 배은망덕이며 특히 부모에게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데이비드 휴. 서양 철학자의 말인데도 얼핏 들으면 공자님 말씀으로 들릴 만큼 불효의 폐륜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효의 윤리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입장은 빚 이론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 양육, 물질적 지원 등 많은 것을 베풀었기 때문에
자녀는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입장인 감사 이론은 자식은 호의로 좋은 것을 베풀어준 부모에게 마땅히 감사를 느끼고 표현해야 하기에 효도가 요구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감사 이론에도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받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데도 감사해야 할까입니다. 태어나기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도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하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또 다른 반론은 자식을 돌보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의무라면 왜 굳이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입장은 우정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효도의 근거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재하는 우정에 있습니다. 즉, 효도의 근거는 과거에 받은 은혜나 호의가 아니라 현재의 부모님과 자식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 정서상 부모님과의 우정이라고 말하면 어색할 수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친애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정 이론은 친구 관계처럼 현재 형편이 되는 만큼 주고받는 상호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도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자식 입장에서 효도의 의무는 부모와 사이가 나빠지거나 소원해지더라도 쉽게 회피할 수 없는 반면 친구 관계는 다툼 이후 너와는 절교야 라고 선언하면 더 이상 서로에게 지는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지요. 미국의 철학자 P.J. 아이반호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녀가 효라는 덕목을 갖추기를 희망할 수는 있어도 요구할 수는 없다. 즉, 부모는 자식이 효도해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너는 나에게 효도해야 한다 라며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관계적 덕목이란 친밀한 관계에서 바람직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다움, 부모다움, 자식다움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남보다 못하고 어떤 가족은 원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요. 바람직한 부모-자식 관계는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관계가 되겠지요. 효는 자식다움에 해당하는 관계적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두드러진 특징 하나로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해지면서 개인의 행복과 자유가 중시되고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도 약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통과 권위에 의존해 효를 강조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되는 분위기였지만 오늘날에는 젊은 세대도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부모답지 않은 부모에게도 효도해야 할까? 라는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며 부모가 부모답지 않은 상황에서 자식에게 무조건 효를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이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자식은 부모의 행동과 관계를 고려해 스스로 효도의 범위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결정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할 것이다. 노자. 신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는 것도,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버스 기사가 노선대로 가줄 거라는 신뢰와 식당 주인이 상한 음식을 주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신뢰란 상대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해 상대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맡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피디아스와 다몬이 살았습니다. 둘은 친한 친구 사이였지요. 그런데 피디아스는 폭군이었던 왕에게 직언을 했다가 사형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친구인 다몬은 피디아스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자기가 대신 잡혀 있겠다고 제안합니다. 사형 집행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이 대신 사형당하겠다고까지 말하는 다몬의 결의를 보고 왕은 제안을 수락한 뒤 글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피디아스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다몬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몬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피디아스는 돌아올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정이 생겨 제 시간에 돌아오지 못하여 제가 사형당하게 되거든 저는 마지막까지 그를 믿었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야속하게도 시간이 흘러 약속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몬이 대신 사형을 받으려던 찰나 멀리서 누군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피디아스였습니다. 피디아스는 고향에 들러 돌아오는 길에 폭풍우를 만나 늦어졌던 것입니다. 왕은 이들의 우정과 신뢰에 큰 감동을 받아 내가 이런 친구를 가질 수 있다면 전 재산을 내놓겠다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신뢰는 신뢰를 부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랠프 waldo 에머슨은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들도 너를 진심으로 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사람도 우리를 신뢰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신뢰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철학자 아네트 바이어는 도덕성은 그 자체로 협력 활동이고 사람이 적어도 도덕적이고자 노력하는 신뢰를 서로 할 수 있을 때에만 도덕이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내가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면 상대도 나에게 감사하며 호의를 돌려줄 것이라는 신뢰가 결여된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회에서는 서로 돕고 위하는 공동체적 삶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의미에서 신뢰는 도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는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행동하는 자율성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기 신뢰의 중요성을 두고 전설적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전하길 두려워하는 바, 나는 스스로를 믿는다. 그는 항상 나는 이길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스스로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붙였고 이를 결국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 즉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더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를 믿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을 믿어라. 모두를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고 가치 있는 일을 신뢰하는 것은 분별력의 표시이다. 일본의 사업가이자 작가 로버트 기요사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자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는 불신의 무서움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립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나오지 않자 이웃집 아이를 의심합니다. 한 번 의심하니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의심스럽고 어떤 행동을 해도 수상쩍어 보입니다. 그 아이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는데도 말이지요. 그런데 그는 다음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둑 맞은 줄 알았던 도끼를 나무 근처에서 찾습니다. 전날에 깜빡하고 자기가 거기 두고 갔던 것이지요. 도끼를 찾고 나서 아이를 다시 만나니 모든 말과 행동이 다시 자연스럽고 순진해 보이기만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이가 추궁당했다면 저는 도끼를 훔치지 않았어요 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의 눈은 어떤 말과 행동도 의심스럽게 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소설가 헨리 그레이엄 그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 없이 삶을 견뎌내기란 불가능하다. 옳지 않으면 하지 말라.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 아우렐리우스. 하루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환한 대낮에 등불을 들고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선생님, 밝은 대낮에 어째서 등불을 켜고 돌아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하나 찾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고 있다네. 우리에게는 속지 않고 제 나름대로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정직이란 상대의 속지 않을 권리에 대한 존중을 중심에 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진실에 맞닿은 채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거짓이기를 바라거나 누군가에게 속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진실을 아는 걸 두려워하거나
알게 된 뒤에 후회할 수는 있더라도 영원히 진실을 외면하는 일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속지 않을 권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의도적으로 거짓을 전달해서 나의 진리 추구를 방해하는 일을 금지할 소극적 권리입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정직이 중요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호시탐탐 속일 기회만 노린다면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테니까요.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하고 떳떳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쁜 짓일 뿐만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덮으려면 앞뒤를 맞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히드라와 같아서 목을 자르면 2배가 된다. 조던 피터슨. 마크 트웨이는 진실을 말하면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마음이 편합니다. 몽테뉴도 정직은 방책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라고 말한 바 있지요. 정직과 솔직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보지요. 간단히 말해 정직은 속이지 않는 것이고 솔직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은 속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춘 소극적인 개념이고 솔직은 터놓고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정직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질문에 대해 거짓말로 답하면 정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굳이 자신의 부끄러운 약점을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지 않다고 할 수는 있더라도 말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정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너 못 본 사이에 살이 엄청 쪘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지만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도 아닌데 굳이 이야기해서 상처를 주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칼은 음식을 자르는데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듯이 진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은 중요하지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진실만을 말하는 게 의무이지만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게 의무인 것은 아니다. 칸트. 즉,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덕목을 적절하게 발휘하려면 어떤 진실을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즉, 정직함과 무례함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로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바라는 점입니다. 자신은 진실이라고 믿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실수이지 거짓말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농담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웃기려고 하는 농담에는 과장과 왜곡이 어느 정도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별로 웃기지 않기 때문이지요. 언어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8살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로울 때에도 왜 사람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살인자가 문을 두드리며 내 친구 어디에 있는지 알지? 말해. 라고 한다면 친구를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칸트는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도덕 법칙에 따라 진실을 말해 의무를 다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헛소리는 진실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내뱉는 말이다. 여기서 헛소리란 흔히 하는 실없는 말이 아니라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가 제안한 특수한 개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기가 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던지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헛소리는 그런 점에서 거짓말과 다릅니다. 거짓말의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 믿고 상대가 그 거짓을 믿도록 하는 말이지만 헛소리는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이든 참이든 그냥 내뱉는 말입니다. 헛소리는 단순한 실수와도 다릅니다. 실수가 진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것이라면 헛소리는 애초에 자기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와 비슷합니다. 헛소리와 관련해서 비트겐슈타인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비트겐슈타인이 병이 난 친구에게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기분이 어때? 괜찮아? 라고 물었더니 친구는 차에 치인 개가 된 느낌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트겐슈타인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며 화를 냈다고 하네요. 그는 친구가 그냥 정말 아파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마치 자기가 개가 되어 차에 치인 경험을 알 수라도 있는 듯이 이야기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친구가 자기 말의 진실성에 대한 관심 없이 아무렇게나 말을 뱉은 무책임함에 불쾌함을 느낀 것입니다. 프랭크 퍼트는 헛소리에 거짓말보다도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거짓말쟁이는 참과 거짓에 대해 같은 규칙이 지배하는 같은 게임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헛소리쟁이는 애초에 참과 거짓 여부를 무시하고 나는 너의 게임 규칙에 따라줄 생각이 없어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즉, 진실이라는 것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에 대한 더 큰 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진실을 말하는 게임 자체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헛소리를 일삼는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결국 진실한 언어적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헛소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헛소리를 피하고 진실된 소통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인간은 약속하는 동물이다. 가브리엘 마르셸. 약속이란 누군가와 미래의 일을 어떻게 할지 정해두는 행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셸이 위에서 한 말처럼 오직 인간만이 약속이란 걸 할 수 있는 동물이지요. 너무나 익숙하고 흔한 행위이지만 생각해보면 약속이란 참으로 신기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한낱 말이 미래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을 통해 미래의 행위를 규정하고 그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다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특정 장소에 가거나 계절에 따라 이동할 수는 있지만 인간처럼 내일 1시에 여기서 만나자 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행위를 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약속은 미래와 시간에 대한 개념,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의무감으로 동기부여를 받는 능력 등이 요구되는 고차원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거짓말을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로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현재나 가까운 미래의 기술로 볼 때 AI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를 갖거나 자기가 거짓이라고 믿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사용자에게 답변을 생성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면 AI는 정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AI는 의식이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존중이나 무시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다거나 부정직하다는 성품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AI가 생성하는 거짓된 정보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관심 없이 내뱉는 헛소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고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적 게으름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메타 명상과 마음 경영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이 출연하는 명상과 마음 경영에 관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목소리로만 저를 아셨던 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너무 놀라시지 않을까, 충격받으시지 않을까 염려도 되지만 명상과 마음 경영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얼굴을 공개하고 선생님과 메타 명상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른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이 책의 서두에서 저자는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어른인 것은 아니라고 묵직한 한방을 날립니다. 나이만 먹고 철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나이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됩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인격이 성숙해지고 정신이 성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철부지는 철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인격이 나이에 걸맞게 성숙하지 않은 경우 혹은 정신이 어린 경우를 가리킵니다. 인격이 성숙한다는 것, 정신이 성장한다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선 첫 번째는 자기 삶에 책임을 질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밥벌이를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남 탓을 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닥쳐오든 그것을 포용하고 그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현명함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의 특징인데 부정적이고 해로운 감정이나 생각에 빠져들어 자신이나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해치면 우울증이나 자살로 이르게 되고 남을 해치면 범죄로 이어지게 되지요. 열매나 과일은 식물의 씨앗을 후대에 전하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달콤하고 풍부한 과즙과 과육을 타자에게 제공해서 남을 돕습니다. 나와 남이 더불어 살고 나와 남 모두가 유익함을 얻는 상생의 원리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처럼 나와 남을 돕고 더 나아가 세상 전체에 유익함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격이 성숙하고 정신이 성장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격과 정신이 성숙한 사람의 경우 현재 상태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더 바람직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변화하는 것일까요? 우주는 138억 년 전 처음으로 생겨났고 수없는 과정을 통해 46억 년 전에 지구를 만들었고 38억 년 전에는 최초의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600만 년 전에는 인간의 정신을 탄생시켰죠. 이처럼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바람직하고 더 탁월하고 더 아름답고 뛰어난 무언가를 향해 끝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실험 혹은 하늘의 실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최근 천체 물리학의 연구 결과는 빅뱅이 과거에 몇 번이나 반복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중 우주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개수는 이론적으로 10의 500승계가 넘는다고 하지요. 우주가 그렇게나 많고 거대하다면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실험 장소이자 더 나은 것을 향해 전진하는 축제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어른의 조건으로 겸손, 감사, 효, 신뢰, 정직, 이 5가지의 덕목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최소한의 기준이겠지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성숙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뭉뚱그려 단 하나의 키워드로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 정신입니다. 정신이 성숙한 사람은 어른이고 정신이 미성숙한 사람은 아이인 것입니다. 인간은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의 부제는 너와 나의 인간다움을 지키는 최소한의 삶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저자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바꿔 말해서
저자가 생각하는 인간다움이란 정신적 가치입니다. 이런 삶을 어렵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이 훨씬 더 어려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삶, 감사를 모르는 삶, 효를 저버린 삶, 신뢰가 상실된 인생, 정직이 없는 세상. 이런 삶이나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일 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이겠지요. 우리 모두의 정신의 성숙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